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감염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앞으로 3주 동안 전국의 학교와 학원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특별 방역 점검에 나섭니다. 일부 서울 지역 학교에서는 유전자 증폭 검사도 선제적으로 실시됩니다. 얀센 백신이 혈전 관련성은 있지만 매우 희박한 경우라는 유럽의약품청의 판단이 나오자 얀센 백신의 유럽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이탈리아와 네덜란드는 얀센 백신의 접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이 얀센 백신에 대해 혈전 가능성을 경고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허가와 접종 대상을 선정하는 데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얀센 백신 600만 명분 도입과 관련해서는 계속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제약 제조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여 종근당 등 2개 업체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제조 성분을 불법 변경한 9개 품목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면역세포를 활용한 항암제가 최근 앞다투어 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면역세포를 활용한 뇌종양 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차 바이오텍의 오상훈 대표를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새학기 들어 코로나19 감염이 학교로까지 확산하자 교육부가 앞으로 3주간을 집중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학교와 학원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에 나섭니다. 또 서울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선제적 유전자 증폭 검사도 시범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지역 학교의 선제적인 PCR 유전자 증폭 검사는 다음 달 초부터 운영됩니다.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등 3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학교와 학원을 돌며 검체를 채취하는 겁니다. 검사는 무증상 학생이나 교직원 중 희망자에 한해 실시하며 성과가 좋으면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자가검사 키트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현재 신속 항원검사의 정확도가 20% 내지 40% 정도인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는 음성인데 양성으로 판정하면 지금은 바로 전체가 원격 수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을 교육기관 집중 방역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같은 5대 예방 수칙 준수를 집중 강조하고 학교 안팎의 생활 지도도 강화합니다. 윤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교육기관 현장 점검단을 6월 하순까지 운영하면서 학교와 학원 방역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어렵게 문을 연 학교의 교문이 닫히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먼저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에 상주하지 않는 외부 강사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고 대학의 방역관리 TF를 구성해 다음 달부터 2달간 현장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유럽의약품청 EMA가 미국 존슨앤존슨의 계열사 얀센의 코로나19 백신과 특이 혈전 사례와의 관련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EMA는 20일 성명을 통해 안전성위원회가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특이 혈전에 대한 경고를 얀센 백신의 제품 정보에 추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전성위원회는 이 같은 사례가 이 백신의 매우 드문 부작용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MA 안전성위원회는 낮은 혈소판 수를 동반하는 혈전 사례는 매우 드물며 코로나 예방에서 얀센 백신의 이익은 부작용의 위험보다 크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이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사실상 접종을 허용하는 판단을 내리자 백신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네덜란드와 이탈리아는 얀센 백신을 접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얀센의 모회사인 존슨앤드존슨은 유럽연합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와 계약한 2억 회분의 얀센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이 얀센 백신에 대해 혈전 발생 부작용을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접종을 허용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The benefits of the vaccine continue to outweigh these risks.
And we now have detailed information in the labelling that alerts to these risks. We have detailed information for the healthcare professionals. 존슨앤드존슨은 백신 포장의 라벨에 희귀 혈전증을 매우 드문 부작용으로 추가하고 증상과 치료법을 명기하기로 했습니다. 존슨앤드존슨은 혈전증은 극히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라며 명확한 진단과 치료법을 안내할 뿐 아니라 주의를 촉구함으로써 얀센 백신에 대한 신뢰를 복원할 수 있기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는 현지 시각 21일부터 얀센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이탈리아도 60살 이상을 대상으로 얀센 백신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AFP 통신은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도 얀센 백신을 접종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은 현지 시각 23일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가 2차 회의를 열어 얀센 백신에 대한 접종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이 얀센 백신에 대해서 혈전 가능성을 경고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허가와 접종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럽의약품청에서 얀센 백신을 평가한 부분들을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중대본은 또 600만 명 도입 계획과 관련해 계속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백신 예방접종센터가 175곳에서 204곳으로 확대된다며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한 믿음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홍 총리 대행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달 말까지 300만 명, 상반기까지 1200만 명에게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4월과 5월 중에 찾아가는 적극적인 진단검사와 차질 없는 백신 확보와 접종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사 인프라 다각화 방안과 자가진단키트 개발 지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총리 대행은 다음 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 등에 대한 접종도 시작된다며 이미 확보한 백신 계약 물량의 신속한 도입과 추가 계약을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최근 관심을 기울이는 반도체, 배터리 등의 공급망 협력이 백신 확보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 장관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런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된다면 백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미국 내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간 기업의 활동을 정부가 나서서 협의할 수 없는 만큼 공급망 협력과 백신 지원이 교환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장관은 미국도 국내 사정이 아직 매우 어렵다는 입장으로 우리는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초기 미국의 요청으로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대량 제공했던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백신 스와프라는 개념보다는 서로 어려울 때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집중해 감염 확산을 막아냈다는 평가를 받는 이스라엘이 6개월 뒤 제2차 접종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까지 접종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이 두 번째 접종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TV를 통해 중계된 연설을 통해 백신 추가 구매 소식과 함께 6개월 뒤 백신 접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אחרי שסיכמתי עם ראשי פייזר ומודרנה על אספקה נוספת של 16 מיליון חיסונים נוספים לאזרחי ישראל, אנחנו נערכים למבצע חיסונים נוסף בעוד כ6 חודשים, אז תכינו את הכתפיים, את השרירים, מי שרוצה. 특히 이번에는 그동안 접종에서 제외됐던 어린이까지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원한다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어깨와 근육을 준비해달라며 그때까지는 어린이에 대한 접종도 승인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임상 결과가 승인되지 않아 접종에서 제외됐던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접종이 가능해질 경우 이스라엘은 집단 면역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반 부실 대응으로 비난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지난해 12월
조기에 화이자 백신을 대규모로 확보해 대국민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된 백신 접종의 성과로 감염 지표가 개선되자 이스라엘은 지난 2월부터 5차례에 걸쳐 봉쇄 조치를 풀었고 최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했습니다. יש פה הצלחה גדולה מאוד, וישראל שוב מקדימה את העולם, וישראל שוב מובילה את העולם במאבק בקורונה. תודה רבה לכם. תודה. 지금은 대부분의 상업시설과 공공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으며 접종자는 그린패스라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실내 시설은 물론 대중행사에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선도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영국이 백신을 접종한 관광객과 사업가의 상호 방문 허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현지 시간 20일 성명을 통해 양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서 엄청난 진전을 통해 녹색 여행 통로 시행 가능성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슈케나지 장관은 이스라엘은 영국과 함께 관광객과 사업가들이 안전하게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상호 백신 인증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러시아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 V 백신이 강원도에서 생산됩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한국코러스는 러시아 국부펀드와 스푸트니크 V 백신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부터 상업용 물량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에 생산하는 물량은 전량 수출용으로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코러스는 1억 5천만 도스를 생산할 예정이며 추가 물량 5억 도스는 국내 업체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생산할 계획입니다. (20일) 하루 73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700명대로 올라선 건데요.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늘면서 4차 유행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현재 상황 진단부터 해보겠습니다. 20일 하루 73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제는 600~700명대의 환자가 기본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큰 위험 요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600~700명대의 신규 확진자 규모가 기본이 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들께서도 이 숫자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위험한 단계거든요. 예. 언제든지 1000명 이상으로 폭발적인 급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언제 발생을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어떤 확산의 에너지가 굉장히 축적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반면에 이렇게 많은 신규 확진자 규모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경각심이 크게 완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부분이 가장 의료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이미 신규 확진자 규모로 봤을 때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 2.5단계에 해당되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2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확진자 규모 대비 적절한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경각심이 완화되고 또 방역 단계도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강화하는 조치가 아직까지는 필요한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일단 방역 당국에서 이렇게 밝힌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부분인데 이 신규 확진자 규모가 1000명대를 넘어서게 되면 실제로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렇게 네. 되면 오히려 경제적인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 맞는 적절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중이용 시설 영업시간 제한 강화 조치 같은 거 포함해서 전반적인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방역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국내에서 누적 1000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영국발, 남아공발 같은 주요 변이 외에도 기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300건 넘게 확인됐는데요.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1000건 넘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이 데이터가 실제로 우리가 안 가지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검사하는데 전장유전체 검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이 검사를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 부족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장유전체 분석보다는 더 빠른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정 변이가 일어난 부위만 PCR 방법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확인하는 간별 진단 PCR 방법도 있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 활용을 해서 빨리 신속하게 변이 바이러스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실제로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얼만큼 이제 확산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지만 네. 이거에 맞는 방역 조치가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실제로 전파를 차단하는 방법은 사실상은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감별 진단을 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편 간호조무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사지가 마비되는 증상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백신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관련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네. 보고 있는데 네. 지금 병명이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 질환은 일종의 면역 반응에 의한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주로 발생하는 그 사례가 바이러스나 아니면 일부의 세균 감염 또는 예방 접종을 했을 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선 충분히 이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보통은 이 뇌척수염 같은 경우에 발생을 할 때 예방 접종 후에 일주일에서 한 3주 사이에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예. 지금 이 간호조무사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생한 게 한 19일, 접종 후 19일 정도에 발생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생 범위에 들어와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이 일명 감염 후 뇌염 또는 예방 접종 후 뇌염으로 불릴 정도로 예. 예방 접종에 의해서 발생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연관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대표적인 예방 접종의 그 부작용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유럽 의약품청이 얀센 백신과 특이 혈전 발생 간의 관련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이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같은 결론이 나왔는데요. 우리 방역 당국이 접종 계획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얀센 백신도 연령 제한을 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연령 제한을 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네. 지금 주로 데이터가 나온 게 이제 미국 쪽 데이터인데 발생한 사례들이 18세에서 48세 여성분한테서 발생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뭐 50세 이상에 대해서만 접종을 허가하는 방안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 향후에 데이터가 좀 누적이 되면 주로 남성에서는 발생이 안 하고 여성분들한테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오히려 또 성별로 제한을 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한편 백신 수급 상황이 불안정한 가운데 경기도가 러시아 백신 등에 대해서 조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자체의 백신 도입 현실성이 있을까요? 물론 지자체에서 도입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도입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실제로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그 정부 방역 당국의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 지자체 독자적으로 해서 승인 절차 없이 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방역 당국에서는 일단 스푸트니크 백신에 대해서 도입에 대한 검토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향후의 상황에 따라서 도입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선 미리부터 방역 당국에서 그러니까 허가에 대한 검토 부분을 할 수는 있다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실제로 허가나 도입과는 별개로 일단 시간을 두고선 철저하게 검증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 지금 스푸트니크 같은 경우에 러시아 쪽에서는 희귀혈전 발생 사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얀센 백신하고 같은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성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자체 독자적으로 뭔가 추진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이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지금 컨트롤 타워가 방역 당국이다 보니까 네. 이 접종을 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도입을 해 접종을 하는 것까지는 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접종 후 관리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또 방역 당국의 몫입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들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지 독자적으로 추진을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당국 간의 손발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경각심이 느슨해졌다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방역 수칙을 일단은 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저소득 가구 일부에 대해 50만 원씩 생계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저소득층 가운데 다른 복지제도나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받지 못한 80만 가구에 50만 원씩 모두 4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가구 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75%가 대상이고 재산 기준으로는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면 해당합니다. 이에 따르면 별도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은 대도시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365만 원 이하에 재산이 6억 원 이하라면 한시 생계 지원비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 달 10일부터 28일까지, 현장 접수는 다음 달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대형 제약사인 종근당이 복제약 제조 방법을 불법으로 바꾼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일부터 의약품 제조사 4곳에 대해 점검을 벌인 결과 종근당과 HK 이노엔 2개 업체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종근당의 경우 변경 허가 없이 첨가제를 임의로 사용하고 제조 기록서를 거짓 작성한 뒤 폐기하는 등 약사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고혈압과 우울증 등에 사용되는 위법 제조 의약품 9개 품목에 대해 당분간 제조 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다만 인체 유해성은 적을 것으로 보고 현재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은 더욱 가속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중심에서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이끈 분들의 공로를 되새기고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올해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을 이혜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코로나19 진단 도구입니다. 몇 시간 만에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데다 정확성도 뛰어나 전 세계 170여 개국에 수출됐습니다. 교육 공백을 막기 위한 화상 플랫폼과 마스크 대란을 잠재운 앱 개발 등도 모두 과학자들의 손을 거쳤습니다.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이 큰 역할을 했고 K방역이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는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는 과학기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변함없는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한국판 뉴딜과 탄소 중립 등의 시대적 과제에 과학계가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역량을 총동원해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기념식에서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발전 공로를 인정받은 유공자 151명 가운데 37명에 대한 정부 포상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보통신 분야 발전 공로를 인정받은 원로 7명에 대한 특별 공로상도 수여됐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최근 한 유명 유튜버가 자신이 가입한 KT의 인터넷 속도가 당초 계약한 속도의 100분의 1 수준으로 저하됐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같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들의 불만과 의혹이 커지자 KT는 뒤늦게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윤정 기자입니다. 유명 IT 유튜버가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자신이 사용 중인 KT의 인터넷 서비스 속도가 실제보다 훨씬 낮다고 주장합니다. 10기가 인터넷에 가입했는데 실제 속도를 측정했더니 100분의 1 수준인 100mbps에 그친다는 겁니다. 저희 스튜디오 인터넷이 10기가가 아닌 100메가로 서비스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우연찮게 발견했습니다. 이후 KT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않고 수수방관했고 인터넷 사용자들의 불만과 의심은 커진 상황. 논란이 커지자 KT는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인터넷 장비 증설과 교체 작업 중 속도 정보 설정에 오류가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속도 오류가 난 가입자에 대해서는 요금 감면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KT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일반 가입자는 자신들이 가입한 인터넷의 속도나 품질을
제대로 알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게 어차피 고객이 속도를 측정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애당초 가입할 때 그 서비스가 가능한지를 기업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가격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논란이 커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 뒤 문제가 발견되면 KT에 대해 제재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다단계 업체와 유명 해커의 가상화폐 사기 의혹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YTN 취재 결과 해당 코인이 유일하게 상장된 거래소 측이 투자 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코인 판매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명 해커가 만든 가상화폐로 소개되며 다단계 업체의 투자 설명회를 통해 판매된 A코인. 업체 측은 거래소 상장 전에 미리 사두면 일확천금은 꿈은 아니라고 유혹했습니다. 석 달 만에 6만 7,4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 일이라면 관심이 아니라는 거죠. A코인은 지난달 16일 한 거래소에 상장됐고 50원짜리는 한때 400원 넘게 치솟기도 했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모습. 대박인데. 하지만 상장 이후 과정을 보면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거래소 상장 직전 A코인을 소유한 이른바 코인 홀더는 단 2명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1명은 거래소 관련자였습니다. 홀더가 한두 명이라는 것 자체가 시세 조작이나 이런 가능성이 너무 높대요. 기본적으로 수천 명 이상은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상장 당일 A코인의 거래량은 터무니없이 많았습니다. 인위적인 가격 상승을 위해 자기들끼리 사고 팔았을 가능성이 의심됩니다. 이른바 자전거래 수법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고팔고가 가능해지는가? 처음부터 사고팔고가 일어난다는 거는 좀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거래소와 유착됐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코인 상장 전 거래소 관계자 김모 씨가 다단계 업체 설명회에 강연자로 나서 투자를 독려한 겁니다. 이렇게 채소로 하면 너는 못 벌어? 왜 좋네?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날치만 팔아도 나는 목돈에서 남는다. 이해되시나요? 네. 거래소 측은 강연자 김 씨의 신분을 협력업체 관계자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인위적인 시세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거래소 정책이고 일반적으로 어떨 때는 유통이 많이 된 코인, 어떨 때는 유통이 덜 된 코인을 갖다가 상장을 시켜요. 그 거래소 전략으로요. 경찰은 A코인이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되는지를 수사하면서 거래소의 개입 여부도 파헤쳐볼 방침입니다. YTN 김우진입니다. 올해 1분기 새로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든 10명 가운데 6명이 20, 3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이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주요 4대 거래소에서 받은 투자자 현황을 보면 올해 1분기 신규 가입자는 모두 249만 5,289명으로 20대가 32.7%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30.8%로 뒤를 이었습니다. 2030 세대가 1분기 신규 가입자의 60% 넘게 차지한 겁니다. 가상화폐를 사기 위해 넣어둔 예치금은 올해 1월 말 2,516억 6천만 원에서 3월 말 5,675억 3천만 원으로 125.5% 급증했습니다. 이 기간 20대가 154.7%, 30대가 126.7% 예치금을 늘렸습니다. 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까요?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방역당국이 올 여름이 끝날 때쯤 추가 백신 접종 부스터샷 사용에 대한 결론을 낼 전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의 차질을 빚으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백신을 접종하는 일명 백신 관광이 현실화됐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이 얀센 백신의 혈전 관련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백신의 이익이 위험보다 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가뜩이나 백신 생산국들이 백신 물량을 묶어놓고 있는 상황에 부스터샷까지 필요하게 되면 우리 백신 수급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요.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항암제 트렌드는 면역세포 치료제인데요. 기존 치료제보다 치료 효과는 좋고 부작용은 적기 때문에 각광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면역 세포를 활용해서 뇌종양 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차바이오텍의 오상훈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회사 명칭은 그 정체성을 담고 있죠. 차바이오텍 어떤 뜻인가요? 차바이오텍의 차는 CHA입니다. C는 이웃사랑을 의미하는 크리스티아니티, H는 인간 존중을 의미하는 휴머니즘, 네. A는 끊임없는 연구와 탐구 정신을 의미하는 아카데미아를 의미합니다. 예. 즉, 차바이오텍은 이웃사랑과 인간 존중의 정신으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서 난치성 질환의 치료제를 개발하고 또 바이오 입국을 통해서 초인류 바이오 회사가 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 네. 이웃 사랑, 휴머니즘, 그리고 탐구 정신을 표현한다고 하셨는데 대표님 인상도 좀 포근하셔서 그런지 매치가 아주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바이오텍은 세포 치료제 전문 기업이잖아요. 예. 세포 치료제 용어가 다소 좀 어렵습니다. 네. 어떤 치료제를 말하는 건지 또 기존의 케미컬 치료제나 바이오 치료제와는 어떤 차별성을 띠는 건가요? 예, 일단 먼저 이 케미컬 치료제는 그러니까 케미컬 합성물을 이용해서 만드는 치료제이고 예. 바이오 의약품은 생물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생물체에서 유래된 단백질, 항체, 그다음에 세포를 이용해서 만드는 치료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인슐린은 대표적인 단백질 치료제이고 키트루다 같은 항암제는 대표적인 항체 치료제입니다. 네. 하여튼 이 현재는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항체 치료제가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기술 이 차별화가 점점 어려워지고 또 바이오 시밀러 같은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이 매우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맥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2025년에는 66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세포 치료제는 그냥 얘기 그대로 인체 세포를 기반으로 만드는 치료제입니다. 네. 그냥 크게 나눠보면 줄기세포 치료제와 면역세포 치료제가 있는데 줄기세포 치료제는 주로 염증 억제, 그다음에 조직 재생을 타겟으로 하는 치료제이고 네. 면역 치료제는 보통 면역 활성화를 통한 감염성 질환이나 이런 항암을 네. 타겟으로 하는 치료제입니다. 보통 이런 신약 개발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아주 최적의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선정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들이 왜 중요하냐면 후보 물질이 선정이 되면 처음에 전임상, 임상, 제조, 개발 이렇게 이런 단계를 통해서 의약품이 개발되는데 이때 막대한 비용이 투자가 됩니다. 예. 그래서 최적의 후보 물질이 선정이 되면 그런 투자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선정이 안 되면 말 그대로 그런 막대한 비용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 다양하고 스트롱한 이런 후보 물질이 많다면 최적의 후보 물질을 선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차바이오텍은 이 대학교, 병원, 종합연구원을 아우르는 산학연병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 하에서 저희는 다양한 후보 물질을 도출하고 있고 그것을 이 중에서 최적의 후보 물질을 선정하는 그런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방금 그 면역세포 치료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 면역세포 치료제 중에서 이 NK세포, 이 자연세포 치료제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연구 성과도 최근에 발표했잖아요. 교무세포종.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잘 아시다시피 NK세포는 인체의 면역을 담당하는 네. 선천 면역 세포입니다. 그 특징은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아니면 이 암세포 이런 비정상 세포를 쉽게 인지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NK 세포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되거나 아니면 질병이 생겼을 시에는 그 숫자하고 활성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차바이오텍에서는 고활성 NK를 대량 배양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각종 암을 치료하는
항암 면역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해 주신 지금 많은 임상 연구 결과가 저희한테 있는데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네. 간암의 경우에는 저희 NK 세포와 기존에 있는 표적 항암제를 병용 치료했을 때 저기 그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는 사례를 저희가 발견을 했고 예. 또 재발성 교모세포종의 경우에는 보통 보면 표준 치료가 그분들이 뭐 생존 기간이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 NK 세포를 투여한 환자군에서는 22.5개월, 그러니까 생존 기간이 2배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중 한 분은 7년째 생존하는 놀라운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그 NK 세포를 바탕으로 해서 국내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미국 FDA로부터 악성 신경 교정에 대한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습니다. FDA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으면 혜택이 첫 번째는 임상 비용이 지원이 되고 세금이 감면되고 예. 허가 심사 기간이 단축되면서 또 개발이 되면 7년간 독점권을 보장을 해줍니다. 이러한 어떤 혜택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글로벌 임상에 아주 유리한 조건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NK 세포의 활성도를 높이는 기술을 보유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에 따른 성과를 또 거두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 NK 세포 치료제 외에도 다양한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줄기세포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줄기세포를 활용한 대표적인 치료제 하나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그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좋은 조직에서 세포를 확보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 차바이오텍은 한 개의 조직에서 세포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배아서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조직에서 세포를 확보하고 그 세포의 특성을 분석을 해서 우리 질환에 맞게 적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차바이오텍에서 지금 사업화에 박차를 가고 있는 것은 저희 탯줄률의 줄기세포를 이용한 예. 퇴행성 디스크 만성 요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퇴행성 디스크 만성 요통이라 하면 척추뼈 사이에 이 완충역학이라는 디스크가 네. 이게 노화되거나 퇴행이 돼서 이게 점점 감소됩니다. 그러면 원래 쿠션 기능이 없어져서 예. 이로 인한 요통에 대한 어떤 질환입니다. 그래서 보통 현재는 지금 진통제를 통해서 약간 개선을 하고 있지만 네. 이게 악화가 되면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는 이 줄기세포를 손상된 디스크에 직접 주입을 합니다. 네. 그럼 줄기세포에서 분비되는 항염증인자하고 네. 그다음에 연골 재생인자가 작동을 해서 환자의 통증이 급격히 개선되고 장기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는 이 손상된 디스크가 재생될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줄기세포 치료제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모두에도 세포 유전자 치료제 말씀하셨잖아요. 세포 유전자 이제 CDMO 사업도 하고 계신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저희가 아까 제가 언급드렸듯이 이 미래는 세포 유전자 시장이 끌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이 계속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각 회사에서 파이프라인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을 생산하고 개발하는 어떤 회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CDMO 사업이 굉장히 급격히 성장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CDMO 시장이 2019년 1조 7천억에서 2026년 12조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언급드렸듯이 차바이오텍은 이 세포 치료제 전문 회사입니다. 개발 전문 회사입니다. 예. 20년간 저희가 세포 치료제 연구 개발을 하면서 이런 개발에 따른 기술력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국내에서 CDMO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CDMO 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저희 지금 작년 첨생법 시행 이후에 세포 치료제 개발을 하려면 필요한 허가가 있습니다. 네. 3가지 허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의약품 제조업, 인체 세포 등 관리업, 그다음에 세포 처리 시설 이 3가지 허가를
국내 최초로 차바이오텍이 취득을 했고 그래서 현재 판교에 있는 저희 GMP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CDMO 지금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리 보면 저희가 지금 글로벌 준비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2019년에 미국 텍사스에 마티카라는 법인을 세우고 저희가 글로벌 바이럴 벡터 이 생산하는 네. GMP를 건립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올해 2월에 기공식을 가졌고 올해 빠르면 올 연말에 생산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이 바이럴 벡터 생산 체계를 갖추는데 그냥 하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지금 뭐 론자라든지 뭐 베링거 인겔하임이라든지 후지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회사에서 오랫동안 GMP 경험을 가졌던 전문가들 저희들이 다 포스트에 다 영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분들이 이미 그 생산과 품질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또 이 생산을 하면 이거를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분야의 전문 마케터를 저희들이 고용을 해서 이미 생산이 되기 전인데도 사전 수주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뿐만 아니고 이 사업은 앞으로 이 미국을 포함한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로 저희들이 이제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미래 전략과 미래 플랜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뭐 이런 생각에서 저희 반도체 전문가, 그다음에 맥켄지 컨설팅의 바이오 파트너 이런 경험을 가진 이런 분들을 영입해서 경영자로 저희들이 영입을 했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 이 미국이라면 저희 사실은 바이오 경쟁력이 세계 1위인 이 나라입니다. 이 현지에서 하여튼 거기에서 구축한 전문 인력, 비즈니스 네트워크, 기술력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2024년에 제2판교 GMP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예. 한 2만 평 규모가 됩니다. 거기에서 그런 기술력을 다 이식받아서 저기 미국, 유럽, 아시아를 상대로 글로벌 CDMO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예. 네. 자, 차바이오텍의 보유 기술과 사업 현황에 대해서도 들어봤는데요. 국내 바이오 업계의 역량이 과거보다 많이 성장했지만 어려운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건전한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그 대표님께서 제언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제가 사실은 이제 이 프로를 여기 나오기 전에 좀 봤어요. 예. 봤더니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이 생태계 이 조언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공통된 의견은 바이오 생태계 조성,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기업과 자본시장과 정부가 역할을 최적화시키는 어떤 환경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앞으로 경쟁은 생태계 경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으로 본다면 우리가 잘 아는 애플, 구글, 뭐 테슬라, 뭐 우버 이런 강력한 생태계는 특징이 뭐냐면 고객이 그 생태계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습니다. 아, 예. 이런 생태계에는 사실은 각 기업들이 자기의 경쟁력을 가지고 계속 조성을 해야 되지만 이 바이오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는 이 선진국에 비해서 이 인프라나 아니면 이 자본력이 좀 취약한 편이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에는 이 동남아시아에서 보면 싱가포르에는 싱가포르 바이오폴리스라고 국가 차원의 생태계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이제 저희 한국의 네. 이런 제조업이 굉장히 글로벌리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라든지 자동차 전자, 그다음에 바이오 시밀러, 또 2차 전지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은 2차 전지만 해도 20년 전부터 기술 개발하고 효과를 엄청 해왔습니다. 예. 많은 노력과 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20년 동안 했던 그런 어떤 가치들에 대해서는 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저희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도 분명히 저희 정부에서 이거를 미래 핵심 산업으로 생각을 하고 과감한 지원과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바이오 분야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 분야 이 분야에서 10년 이상 매진해온 회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면 저희 한국을 대표하는 또 다른
산업군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대표님께서도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바이오 생태계 조성에 공감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차세대 항암제로 각광받는 면역세포 치료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차바이오텍의 기술이 암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차바이오텍의 오상훈 대표이사와 이성규 기자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세먼지의 방사성 물질을 분석해 발원지를 추적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미세먼지에 포함된 베릴륨 7, 납 214, 납 212의 변화를 측정하면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추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중국발 미세먼지는 높은 곳에 떠있다 내려오기 때문에 성층권에서 생성되는 베릴륨 7을 다량 함유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반감기가 짧은 납 214와 납 212는 장거리 이동이 어려워 국내 발생 미세먼지에만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중국발 미세먼지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 유공자 후보자를 오는 6월 30일까지 모집합니다. 후보자 신청이나 추천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유공자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나 유족 또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장이 할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금까지 과학기술 유공자 69명을 지정하고 명예의 전당 헌정 등 예우와 강연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가축 유전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축산연구시설이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 안에 새롭게 준공됐습니다. 경상북도와 서울대학교, 주식회사 라트바이오는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 부지 내에 첨단 생명공학 산학연 공동연구시설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연구시설에서는 우수한 한우 수정란 생산과 대양 연구를 비롯해 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한 축산 신품종 개발 등 다양한 공동연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YTN이 건국대학교 등과 함께하는 컨소시엄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재난현장 상황관리를 위한 스마트 현장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YTN 컨소시엄은 재난 현장의 실시간 상황 정보를 시민 참여와 로봇, 드론, IoT 센서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수집해 중앙상황실과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YTN 시민제보 시스템과 연계해 재난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정부나 지자체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재난방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카카오톡으로 여러 사람이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시범적으로 운용됩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에서 최대 10명까지 동시에 영상통화할 수 있는 그룹 페이스톡 기능을 베타 서비스로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업데이트를 한 뒤 이용할 수 있으며 PC 버전은 앞으로 추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 제정된 과학의 날이 올해로 54주년을 맞았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한국판 뉴딜과 탄소 중립 등 시대적 과제에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 선진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과학계에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